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은 손님을 안녕하세요 유경씨. 안녕하세요. 긴장하신 거 아니시죠? 네. 그리고 예전에 그 안톤 체호프의 사랑에 관하여 라는 책을 추천을 받았어요. 유경씨께서 네. 되게 좋아하는 책이라고 해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읽어보니까 좋은 내용이 있어서 소개도 해드릴 겸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여기 단편으로 돼 있는데 네. 먼저 이제 체호프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죠? 네. 이분이 의사시라고요? 의사셨는데 이제 틈틈이 단편 소설을 많이 쓰셨어요. 희곡도 쓰시고 그래서 이분 작품이 희곡으로도 공연도 되고 희곡 작가로도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해서 이 책에는 총 한 10개 정도 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네. 이분은 뭐 혹시 모르실 수도 있지만 한 100년 전쯤 사람이고요. 그 중에서 2개를 제가 골라서 네. 저는 짧은 걸 좋아하니까 짧은 네. 굴하고 네. 로실드의 바이올린이라는 작품을 좀 먼저 줄거리를 말씀드린 다음에 해보려고 해요. 네. 먼저 제 첫 장을 피면 굴이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쯤 모스크바에서 국어를 하는 아버지와 남자아이, 8살 난 아이가 있었는데 너무 배고파서 이 둘 다 약간 좀 정신이 몽롱한 상태 같죠, 그죠? 네. 아이는 멍하니 그냥 어떤 가게 앞에 있는 이제 가게 간판을 바라보는데 너무 이제 못 먹어서 그런지 간판도 이제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멍 때리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한 푼만 줍시오 하고 추운데 막 이렇게 국어를 하고 있고 갑자기 안 보이던 그 가게 간판이 아이 눈에 굴이라는 글자가 딱 들어와요. 아이가 아빠한테 굴이 뭐예요? 하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모스크바는 굉장히 북쪽 나라고 이제 해산물이 좀 귀한 나라기도 하고 오래전이니까 냉장 기술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아빠도 아마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뭔지 정확하게 들어서 아는 거지. 생선과 게의 중간 정도 되는 어떤 그런 생물이다. 아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걸 상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더 극적으로 표현이 된 게 배고픈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정신이 몽롱해서 그런지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약간 좀 얘가 졸면서 꿈을 꾸면서 생각을 하는 건지 좀 이렇게 좀 모호하게 나오는데 그게 어떤 그 사건의 분위기를 만들어내서 좀 더 이제 몰입감을 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 얘기를 듣고 애가 굴이 이제 너무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국어를 하면서 돈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굴을 주세요 8살 난 아이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굴이 정력제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요? 모르는 척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모르시는 건가요? 네, 진짜 몰랐어요. 근데 애가 막 굴을 주세요 하니까 얼마나 어른들이 봤을 때 웃겨요. 네, 어떤 젊은 남자가 가서 네가 진짜 굴을 먹을 줄 아냐? 진짜로 그 가게로 데려갑니다. 아버지랑 같이. 그래서 그 굴을 딱 받았는데 애가 먹을 줄 모르니까 그냥 껍질째 그냥 막 껍질까지 씹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그 고통스러워요. 딱딱하죠. 비리죠. 짜죠. 막 그러니까 얘가 몸도 지금 안 좋은데 사람들은 엄청 그걸 보면서 막 비웃지만 그걸 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겠어요? 무너지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그거라도 먹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 네. 차라리 그 돈이면은 자기가 되게 고급 음식이니까 그 돈이면은 차라리 자기가 뭐 진짜 자기가 필요한 거를 살 수 있으니까 나으리 차라리 이 돈을 저한테 주시면 저희랑 제 아들한테 더 이롭게 쓸 수 있다 이런 말도 못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이 단편에 너무 잘 나왔어요. 네. 괜히 그런 말 했다가 굴도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애가 그거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런 심정이 너무 잘 나와 있고 네, 그런 소설입니다. 엄청 짧아요. 한 4장 되나? 3장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정말 바쁘신 분들한테 강추합니다. 시간 없으신 그렇죠. 분들. 바쁘신 분들 짧지만 아주 읽고 나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는 소설이니까. 저는 되게 좋게 읽었는데 유경 씨는 어땠나요? 막 춥고 배고픈 이런 사람들이 불쌍하고요. 아버지도 이제 뭔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요. 며칠씩 막 굶고 자기 아들이 이렇게 굴을 껍질까지도 막 씹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무력하게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집에서 이상한 손짓을 하면서 막 중얼중얼거리고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암담한 현실을 그린 작품이라고 느꼈어요. 보면서 마음이 좀 좋지 않았겠네요. 네. 실제로 국어를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진짜 배고프면은 그걸 할 것 같아요. 돈이 진짜 없는데 힘들면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나 지금 너무 배고프고 그런데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만약에 배고파 쓰러질 것 같다. 밥 한 끼만 주면 내가 이렇게 해서 뭐라도 하겠다. 이렇게. 이분이 지금 아이가 있으니까 또 복잡하겠죠. 아이가 있으면 또 돌봐줄 사람도 필요하고 하니까 일하기도 조금. 굴을 상상하는 장면이 이 소설의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아버지로부터 처음에는 생선과 개의 한 중간 정도 되는 생물일 거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막 상상을 하고, 근데 우리가 사실 어렸을 때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생명체를 상상할 때 사진 안 보고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생명체를 본 순간 그 과정을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명사라던가 어떤 배웠던 과정을 다 잃어버리는데, 체호프 이 사람은 진짜 8살짜리가 된 것처럼 그 상황을 포착해서 썼다라는 게 좀 대단해요. 두 개가 동시에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른이 되어서 글을 어느 정도 쓸 수 있었을 때는 어렸을 때 그 경험을 잃어버린 거고, 어렸을 때는 그거를 기록해둘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과거로 진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것처럼 그 상황을 정확하게 재현해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신기하고 정말 소름 돋는 소설이다. 6장에 어떻게 이런 소설을 쓸 수 있는지 참 대단한 소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전체 소설집에서 가장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굴이. 동의하지 않으실까요? 예. 뭐가 제일 좋았는데요? 저요? 저는 사랑에 관하여도 좋았고요. 네네. 검은 수사도 좋았고요. 네네. 로실드의 바이올린도 좋았어요. 굴도 좋았어요. 유명한 소설이네요. 또 말씀하신 게. 네. 너무 그 권위에 너무 평판에 너무 의존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것은 제가 어떤 소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검은 수사요. 검은 수사. 네, 글을 쓰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요양을 하러 이렇게 좀 시골 마을로 내려가요. 있으면서 공원 같은데 회오리 바람 같은 게 멀리서 이렇게 오면서 이 벤치에 앉아있는 이 남자 앞에 다가왔는데, 그게 회오리 바람이 검은 옷을 입은 검은 수사의 그 남자가 딱 앞에 서서 이제 말을 거는 거죠. 주인공한테. 네, 너는 뭘 하는 사람이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뭐 너는 정말 재능이 뚜렷하고 너는 정말 뭐 하늘에서 내려준 글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넌 네가 최고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눈에만 그 검은 수사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이 혼자 있을 때 이 검은 수사가 자꾸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막 너는 최고의 인물이야 하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 검은 수사를 만난 뒤로 이 남자는 되게 글을 정말 평소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글을 쓰니까 글도 더 잘 쓰고. 근데 이 얘기를 요양원에 있는 그 지인이거든요. 아버지한테 그 좀 나이 있으신 그분한테 내가 뭐 이런 검은 수사를 본다 하면은 좀 약간 미친 사람처럼 취급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듣기도 좀 미친 사람. 네. 말을 안 하다가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시골 마을로 내려가서 사는데, 검은 수사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 이제 아버지와 딸이 계속 뭐 정신병에 걸린 것 같으니까 빨리 약을 먹어라. 그래서 이제 약을 복용하고, 근데 그 뒤로는 검은 수사가 보이지 않게 돼요. 검은 수사가 보이지 않게 되면서 글도 좀 막 안 써지고. 어떻게 자기 뮤즈네.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막 그 뒤로 막 글도 안 써지니까 이제 주인공이 일도 잘 안 하게 되고 가정에도 소홀해지고 이러다가 보니까 부인과 또 사이도 나빠지고 이제 너무 심하게 싸우고,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도 너무 막 자기 정신이 지금 온전치 않으니까 막 사람들한테도 너무 못되게 굴고, 부인도 막 도망가겠다고 막 그러다가 이 남자가 이제 되게 시름시름 앓다가 거의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그 검은 수사가 그때 나타나요. 그 남자가 이제 침대에 누워있는데 검은 수사가 이렇게. 그때도 그 남자만 보는 거죠. 예, 몇 년 만에. 왜 이제 왔어? 그때 그 검은 수사가 자기를 끝까지 이렇게 잘 믿지 않았냐고. 그 마지막으로 이 검은 수사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 남자는 이렇게 눈을 감아요.
네, 그러면서 끝나는 소설인데 믿음에 대해서 저는 또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영적인 존재로서 그 검은 수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작가로서의 이런 자아. 그거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주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저거는 뭐 귀신의 시인 것 같이 막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자기 눈에 보이면 그게 이제 그걸 믿고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자기만 좀 빠져들면은 그러면 정말 또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삶, 좋은 글 이런 걸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도 작가분이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러면 만약에 작가의 부인이라면은 네. 어땠을 것 같아요? 자꾸 남편이 네. 이상한 게 보여서 나한테 자꾸 이렇게 아이디어를 준다. 네. 네. 근데 그게 돈이 된다. 그러면은 어땠을 것 같아요? 부인의 입장에서 집안에 막 폐를 끼치면서까지 그런 게 아니라면 내비두는 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 눈에는 보이는 거면 그것도 좀 그래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거기서 이 사람이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일도 잘할 수 있다면 인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진짜요? 네. 이 옆에 누가 아까부터 계속 앉아 계셨어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막 해코지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닌데 네. 괜찮으신가요? 갑자기 무서워.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네. 괜찮으세요? 아니, 이해해 줄 수 있으신가요? 약간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네. 그 아저씨가 글 쓸 때 계속 검은 수사가 나타나는데 네. 그 부인은 같은 집에 있으니까 약간 섬찟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부인 자고 있을 때 남편이 막 대화 나누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좀 무섭긴 한데, 좀 무서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아니 그거보다도 그 남편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위안이 되고 안정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주면은 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좀 무섭긴 하지만. 네, 저 앞에 누가 앉아 계셨다고 생각해도 만약 제가 계신다고 해도 이해를 해주시겠다라는 약간 그런 입장이신 거죠? 근데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셨어요, 지금. 안색이 아까보다는 되게 많이 굳었어요. 네. 너무 그 언행이 따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설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얘기하다가는 이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죄송해요. 저도 진행이라는 걸 해야 되니까. 저는 뭐를 또 재밌게 읽었냐면요. 로실드의 바이올린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자면은 야코프라는 이제 할아버지가 있는 작은 마을에서 할머니랑 단둘이 살면서 관을 만드는 일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잡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딱히 농사를 짓는다거나 뭐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맨날 막 빚을 많이 져요. 아니, 별로 이렇게 열심히 막 일을 할 생각도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이 유일한 낙은 바이올린. 가끔 가다가 결혼식이라던가 어떤 행사가 있으면은 바이올린을 켰는데 당시 이제 연주자들이 대부분 유대인이었나 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랑 같이 가는데 이제 이 러시아 이 야고프라는 할아버지는 유대인 굉장히 싫어합니다. 막 냄새 난다고 싫어하고 재수없다고 막 웬만하면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바이올린 키는 거 너무 좋아해.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죽어요. 아파서 죽는 건지 늙어서 죽는 건지 정확히 안 나오는데 살 만큼 많이 사셨습니다. 같이 살았던 할머니한테 두드려 패거나 막 이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딱히 잘해준 것도 없고 아이가 있어서 어떤 행복했던 어떤 이런 추억이라던가 막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가 막상 죽고 나니까 너무 자기 몸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곧 죽게 될이라는 거. 그리고 이 삶이 별로 행복하지 않았는데 할머니가 죽을 때 보니까 어떤 그런 환희에 찬 얼굴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빨리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빨리 죽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바이올린을 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한 명이 또 행사가 있다고 이 할아버지를 이제 데려가려고 찾아오는데 이 할아버지는 그럴 기분이 아닌 거예요. 할머니도 죽고 내 몸도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것 같고 한 상태에서 그 전에는 막 이 젊은 유대인 그 플룻 연주자였거든요. 걔한테 막 심한 말도 하고 막 냄새 난다고 꺼지라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불러가지고 자기 바이올린 연주하는 걸 들려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바이올린 위로 이제 막 눈물을 막 이렇게 흘리는 장면에서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 연주를 듣는데 그 유대인 그 젊은 플룻 연주자도 웅크리면서 그 연주를 듣고 있는데 너무 슬픈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할아버지가 죽을 때는 그 플룻 연주자한테 로실드거든요. 그 남자 이름이 바이올린을 주라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인생에 낙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유일한 낙은 바이올린 켜는 것밖에. 근데 자기가 평소에 정말 재수없다고 생각하는 그 남자한테 자신이 가장 소중한 선물을 남기는 거죠. 왜냐면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적이고 조금 허무한 이야기인데 어떤 우리나라의 민담 같은 그런 느낌도 조금 있는 그런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 전 되게 좋게 읽었습니다.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유경 씨는 저도 별로였어요? 아니요, 저도 좋았어요. 네, 저도 좋았고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 할머니가 죽고 나서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 주변인들에게 너무 막 못되게 굴고 차갑게 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눈물을 흘리면서 깨닫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내가 왜 삶을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할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동안 가장 좀 함부로 대했고 막 미워했고 그랬던 그 로실드에게 그 그쵸. 물려주는 그 장면이 네,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 로실드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니까 외부인이죠. 그 작은 농가에서는 외부인이고 친인척 관계도 전혀 아니고. 근데 그 마을에는 분명히 친인척, 그러니까 좀 가깝게 지내는 러시아 지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사람한테 안 주고 자기 마지막 연주를 정말 가슴 졸이면서 들어준 로실드한테 줬다라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거기서 너무 좀 되게 짠하더라고요. 네, 이 소설은 되게 짧아요. 아까 말씀드린 굴처럼 되게 짧습니다. 굴보다는 조금 길지만 그래서 이거 다 읽으시기는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제가 추천해드리는 굴하고 로실드의 바이올린, 검은 수선들 네. 유경 씨가 추천하는 네. 되게 재밌을 거라고 네. 생각할 거리도 되게 많고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혹시 또 그 좋은 책 있으면은 네. 추천해 주시고 또 네. 나오실 수 있나요? 칼국수 사드릴게요. 네. 만두랑. 네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